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한미군들을 모두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미국인 로버트 딜런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저는 29살의 젊은 군사분석관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발령이 났어요. 당시 저에게 한국은 지구본에서나 보던 그저 작은 반도 국가였을 뿐이었습니다. 5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아내 수잔과 당시 7살이던 아들 마이클을 텍사스에 둔 채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5년 복무를 마치고 미 본토로 돌아가서 승진하고 정상적인 미군 장교의 길을 걷는 것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0년대 후반의 한국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경제성장의 여파로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었고 사람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질서정연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 교통신호를 지키는 모습, 어른에게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문화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오산기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든 생각은 정말 낯선 곳에 왔구나였어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암호 같은 문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해서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차 적응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텍사스에 있는 아내와 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새벽 5시에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여보, 언제 돌아와? 수잔이 물어볼 때마다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5년만 버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본토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한국은 제게 임시 주둔지일 뿐이었고 미국에 있는 가족과 집이 진짜 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기지 안에서만 생활했어요. 필요한 건 PX에서 사고, 식사는 부대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한국에 있지만 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었죠. 동료들 중에는 이미 몇 년째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기지 밖으로 나갈 때마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평택 시내의 작은 가게들, 한국 아줌마들이 파는 떡볶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길의 모습들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군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지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본 게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부대찌개라는 거였는데 맵긴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미군 아들이 한국에서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날 밤 아내와 통화할 때 처음으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해. 그리고 음식도 나쁘지 않고. 수잔은 웃으면서 그래도 빨리 돌아와. 마이클이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라고 했어요. 마이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들과 잘 놀고 있는지, 숙제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화상통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목소리로만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나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단어들을 익혔어요. 한국 직원들이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언어가 가진 힘을 느꼈어요. 업무도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한국의 역할 등을 분석하는 게 제 주요 임무였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데이터와 숫자로만 접근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잡하고 미묘한 면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의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의 발전을 이뤘는지를 알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미군이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강인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날 즈음 아내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목소리가 달라졌어. 뭔가 더 차분해진 것 같아.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임시 거처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5년 후에는 분명히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죠. 제가 한국에 온 지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전화는 평소와 달리 아침이 아닌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에 걸려왔습니다. 수잔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있었어요. 여보, 마이클 때문에 상담을 받았어. 수잔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학습장에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네요.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마이클이 조용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학습장애라니요. 아빠로서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해줘.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잔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마이클이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거였어요. 숙제를 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고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수잔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정작 아빠로서의 의무는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이클의 상황에 대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마이클아, 학교는 어때? 그냥 그래요, 아빠. 친구들과는 잘 놀고 있니? 잘 모르겠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어요. 8살 아이가 가져야 할 밝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아들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수잔이 마이클을 데리고 전문의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ADHD 진단과 함께 경미한 우울증 상까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환경 변화가 뭘 의미하는 거야? 제가 물었을 때 수잔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치료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받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혹시 아내가 한국으로 오겠다는 건가 싶었거든요. 여보, 혹시, 맞아요. 마이클과 함께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5년 후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혼자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온다니요.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마이클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한국에서의 치료가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저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8개월 만에 본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 있었고 눈빛도 흐릿했어요. 아빠, 마이클이 제게 달려왔을 때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잔도 8개월 만에 본 저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네요. 더 차분해 보여요. 아내의 말처럼 저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기지 내 가족 숙소로 이사한 첫날 밤, 마이클이 제 침대로 와서 말했어요. 아빠, 여기서는 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들. 아빠가 도와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서울에 있는 정신과 클리닉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ADHD 전문 치료를 하는 훌륭한 의료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병원 방문에서 받은 진단은 미국에서와 달랐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은 마이클의 상태를 더 세밀하게 분석해 주셨어요. ADHD는 맞지만 우울증은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즉, 적절한 환경과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 아이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치료는 약물 치료보다는 행동 치료와 환경 치료에 중점을 뒀습니다. 매주 2번씩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집에서는 부모가 함께하는 활동들을 늘려가는 방식이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웃음이 늘어났어요. 기지 내 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도 한국 아이들과 놀 기회가 있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끼리는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특히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마이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중력도 늘어났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태권도장 관장님이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마이클을 특별히 신경 써주셨거든요. 아빠, 저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마이클이 어느 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가 적극성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수잔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어 했지만 기지 내 다른 미군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특히 기지 근처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보람을 찾았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마이클 때문에 병원에 갈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동받았어요. 수잔이 말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마이클의 상태는 현저히 좋아졌어요. 학교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역시 가족이 함께 있는 환경의 힘이 크네요. 그의 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3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마이클의 상태를 생각하면 조금 더 한국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동반가족 비자 연장 신청을 할까? 제가 수잔에게 물었을 때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저도 이제 한국이 좋아요. 마이클도 여기서 행복해하고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임시 거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점점 진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이클이 아빠, 저 여기가 좋아요. 계속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라고 물었을 때 뭔가 운명 같은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임시 거처였고 미국이 진짜 고향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몇 년 후 저희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에서 안정을 찾아가던 2003년,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큰딸 에밀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에밀리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텍사스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당시 16살이었던 에밀리에게는 학업 연속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에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아빠, 저도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에밀리가 전화로 말했을 때도 고등학교만 마치고 와라. 대학은 미국에서 가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답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이 한국에 계속 정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수잔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보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에밀리만 혼자 미국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4년 봄, 에밀리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잔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다녀올 예정이었어요. 저는 마이클과 함께 한국에 남아서 에밀리와 수잔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잔이 미국에 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몸이 좀 이상해요. 복통이 심하고 계속 메스꺼워요. 수잔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혹시 시차 적응 때문인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시차 적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날 밤 에밀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응급실에 갔어요. 복통이 너무 심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즉시 비행기표를 끊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에밀리가 말렸어요. 아빠, 마이클이 있잖아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다음 날 오후 에밀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대장암이래요. 그것도 3기라고 해요.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한국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3기암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미국 의사들의 설명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이고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항암 치료를 해봐야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내는 3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한 의사가 냉정하게 말했을 때 에밀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수잔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아빠, 왜 울어요? 라고 물었을 때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12살 아이에게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3일 후 저는 마이클과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수잔을 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 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체중이 많이 줄었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수잔이 제 손을 잡고 말했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수술 불가능, 말기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그때 문득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기지 의무실의 군의관이 한국의 암 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던 말이요. 여보, 한국으로 돌아가자. 제가 제안했을 때 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여러 의사들이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에 가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래도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자.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잖아. 에밀리도 동의했어요. 엄마,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실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해봐요. 결국 저희는 모든 의료 기록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모든 자료를 검토한 한국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미국에서 여러 의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환자분, 충분히 수술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해볼 만합니다. 그 순간 수잔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절망 속에서 찾은 한 줄기 희망이었거든요. 미국의 진단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다만 수술 기법이나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한국은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기술이 매우 발달했거든요. 특히 저희 병원은 대장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미국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를 살릴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수술 전 2주 동안 정밀 검사와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이클과 에밀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구나. 그래도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최고라면서 마이클의 순진한 믿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더 현실적이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미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딸아, 한국 의료진을 믿어보자. 포기하면 끝이지만 희망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 대수술이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엄마는 괜찮을 거죠? 마이클이 불안해할 때마다 물론이지.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세계 최고야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계속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살아나면 저도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시간 후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마스크를 벗으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전이된 부분까지 모두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풀렸어요. 에밀리와 마이클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고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서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아내가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였어요. 회복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수잔이 첫 번째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보, 나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응, 살았어. 한국에서 새로 태어난 거야. 그날부터 수잔의 회복은 정말 기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암 치료 시스템, 영양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3개월 후 모든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관해 상태였어요. 미국에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한국에서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거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났어. 이제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수잔이 제게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나라였거든요. 에밀리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엄마가 살아나면 한국에서 대학 다니겠다던 그 약속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이제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수잔이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난 2005년. 저희 가족은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대학생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한 에밀리는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을 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아빠, 저 한국어 수업도 듣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못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에밀리가 말했을 때 저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에밀리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군인 출신의 보수적인 아버지로서는 딸이 너무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한국 학생들과 어울려 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어요.
딸아, 한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있니? 제가 물었을 때 에밀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깊이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에밀리는 한국의 가족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연세대 기숙사에서 만난 룸메이트들을 통해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빠, 오늘 친구 집에 초대받았어요. 한국 가정식을 먹어보라고 하네요. 에밀리가 신나게 말했을 때 저는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딸이 한국 문화에 너무 빠져서 미국적인 정체성을 잃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에밀리는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2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남자애인데?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경영학과 3학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한국 남자와 사귄다니요. 물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딸의 연인 문제는 별개였어요. 이름이 뭐니? 김준호예요. 아빠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수잔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에밀리가 한국 남자와 사귄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수잔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딸이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어요. 몇 주 후 에밀리가 김준호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준호입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저는 어색하게 영어로 답했어요. Nice to meet you. 하지만 놀랍게도 준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I'm honored to meet you, sir. Emily has told me so much about your family. 그날 저녁 식사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준호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래 계획이 어떻게 되나?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에밀리와는 어떻게 만났나? 국제학부 한국어 수업에서 만났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답은 무난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에밀리를 한국 이름으로 은미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때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은미. 그게 뭔가? 아, 에밀리가 한국 이름을 만들었어요. 은혜로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래요. 준호가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딸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에밀리와 준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에밀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고 준호 가족과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빠, 준호 부모님이 저녁에 초대하셨어요. 같이 가실래요? 에밀리가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나는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준호 아버님도 영어 하세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결국 저는 수잔과 함께 준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준호 아버지 김상철 씨는 정말로 영어를 잘했습니다. Welcome to our home, Mr. Dylan. We're honored to have you here. 준호 어머니는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환대를 해주셨어요. 한국 전통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 계속해서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김상철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김상철 씨가 말했어요. 저도 준호가 외국인과 사귄다고 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국적이 중요할까요? 특히 딜런 씨 가족은 이미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김상철 씨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수잔의 병이 한국에서 완치된 것, 마이클이 한국에서 새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에밀리가 한국에서 행복을 찾은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빠, 어떠셨어요? 좋은 가족이네. 준호도 괜찮은 청년 같고. 정말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어요. 특히 2007년 여름, 에밀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을 때 말이죠. 아빠,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아직 대학생인데?
졸업하고 나서요. 준호도 취직이 확정됐고 저도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순간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제 딸이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고 한국에서 평생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딸아, 정말 확실한 거니? 네. 아빠, 저는 준호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곳이 저에게는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잔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에밀리가 정말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네요. 그럼 우리도 받아들여야죠. 에밀리가 행복하다면요. 하지만, 여보, 생각해봐요.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마이클이 여기서 새 사람이 되었고, 제가 여기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에밀리도 여기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예요. 수잔의 말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에밀리와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식과 서양식을 결합한 독특한 결혼식이었어요. 에밀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웨딩드레스와 한복을 모두 입었고 저도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 의식에서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어로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제 딸이 이제 정말로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내 딸은 더 이상 미국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두 문화를 모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여성으로 자란 딸이 말이에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김상철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군요. 준호와 에밀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줍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수잔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저도요. 에밀리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5년만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가 진짜 우리 집 같아요. 마이클도 19살이 되어 연세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란 마이클에게는 한국이 완전한 고향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도록 돕고 싶거든요. 아들의 꿈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자란 미국인으로서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마이클의 다짐이 든든했습니다. 그의 말, 에밀리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되실 준비하세요. 정말. 축하한다. 딸아, 한국에서 태어날 손자가 정말 기대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의 뿌리가 완전히 한국에 내려졌다는 걸 말이에요. 손자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하면서 자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손자 데이비드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군 생활도 어느덧 20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내에서도 제법 고참이 되어 있었고 작전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거예요. 철수. 그게 말이 되나?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20년 넘게 한반도에서 근무하면서 이곳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 내 분위기도 술렁거렸어요. 젊은 장병들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한 간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딜런 준장, 이번 철수 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하 장교가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철수. 그건 자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자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정말 철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한국에 남을 수 있어. 영주권도 있고 에밀리도 여기 있잖아. 마이클은 오히려 화가 나 있었어요. 아빠, 미국이 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철수하면 중국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들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이었거든요. 며칠 후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전략 보고서 작성팀에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20년 넘게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승낙했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몇 주 동안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첫째, 중국 견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삼각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거라는 점이었어요. 주한미군이라는 억제 요소가 사라지면 이들 세 나라가 더욱 밀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미국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셋째,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망이 약화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이 빠지면 제1도련선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넷째, 괌이나 하와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미국의 전진 기지가 훨씬 뒤로 물러가게 되고 결국 미국 본토 방어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섯째, 정보 자산의 손실이 치명적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각종 감시 시설과 정보, 수집 능력을 잃으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감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워싱턴으로 가서 국방부 고위층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들이 참석했어요. 딜런 준장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을 때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참모총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약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합참의장이 질문했습니다. 준장,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전략적 관점에서만 봤을 때도 같은 결론인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반도에서 근무하면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전략의 핵심축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될 것입니다. 며칠 후 더 큰 무대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워싱턴의 국방전략 포럼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개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학자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여러분, 저는 로버트 딜런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경험담부터 이야기했어요. 20년 전 저는 5년만 복무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관심을 끌어낸 후 본격적인 전략 분석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의 심장부입니다. 제가 강조하며 말했을 때 청중들이 숙연해지는 걸 느꼈어요. 강연 중간에 저는 격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마지막 균형추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도 없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은 24시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러시아는 극동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괌에서, 하와이에서,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 중국과 마주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도 제 말에 동감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준장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철수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저는 이미 한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제 가족은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 철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준장님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략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강연 내용이 대서특필되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 논리의 상징이 됐다는 해설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뉴스를 함께 봤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한국을 지키려는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수잔도 고마워했어요. 여보,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세상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마이클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외교관이 되면 한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제 보고서와 강연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철수. 그건 자해다라고 했던 제 말이 맞았던 거죠.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경험이 드디어 큰 의미를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저는 더 큰 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국방전략 포럼에서의 강연이 큰 반향을 일으킨 후 각종 정책 토론회와 학술 세미나에 초청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린 미국의 아시아 전략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직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아시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할 로버트 딜런 준장은 주한미군으로 25년간 복무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역 군인 중 한 분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을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제 논리를 전개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으로 무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연단에 서서 말문을 열었어요. 만약 우리가 체스를 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바로 그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한 수를 잘못 두면 전체 게임을 잃을 수 있어요. 저는 스크린에 지도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삼각지대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후 24시간 이내에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대만 침공의 예행연습이죠. 두 번째로는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 개발은 물론이고 미사일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에게 팔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동맹 관계의 붕괴였어요. 일본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면 일본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청중석에서 전직 국무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장, 그런 시나리오들이 과연 현실적인가요?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장관님, 저는 25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이 모든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도발 패턴, 러시아의 극동 전략 변화를 모두 지켜봤어요. 이는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때 한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비용 분석을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연간 약 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철수한 후 대만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이 해군 치함대 전체를 동원해야 할 것이고 이 비용만 해도 연간 200억 달러를 넘을 것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한미군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좋은 조건의 동맹국이 또 있을까요? 그때 저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5년만 있으려고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 있어요. 왜일까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에서 ADHD를 치료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서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완치되었어요. 제 딸이 한국에서 사랑을 찾고 한국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때 저는 강단에서 한 발 앞으로 나오며 격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마지막 균형추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도 없습니다. 그 순간 회장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중국의 패권 확장에 결정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10년 후 우리는 태평양 한복판에서 중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대결해야 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장님은 한국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수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라 침착하게 답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제 가족은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주한미군이 있으면 제가 계속 군복무를 해야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죠.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25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전직 국방장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준장, 정말 인상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의 통찰력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손자 데이비드도 할아버지 자랑스러워해요. 한국어로 할아버지 짱이라고 하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 걱정돼요. 괜찮아요. 저는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외교관이 되면 아빠처럼 한미 관계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에 제 강연 내용이 크게 실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가장 설득력 있는 목소리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서는 25년간 한국에서 복무한 현역 군인의 생생한 증언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거점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결국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주한미군 철수로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론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25년을 살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한국에 남아야 하나. 가족들과 상의해봤지만 답은 뻔했어요. 여보, 이제 미국이 낯설어요. 수잔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진짜 우리 집 같아요. 에밀리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아빠, 손자 데이비드가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면 어떡해요?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자랐어요. 이곳이 고향이에요. 사실 저도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에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30년을 보낸 사람이 갑자기 민간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평택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딜런 준장님, 혹시 은퇴 후에 평택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평택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일인가요? 주한미군 관련 업무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미군 가족들의 한국 정착 지원,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같은 일들이요.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른 미군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며칠 후 미팅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평택에 한미문화교류센터를 만들고 제가 그곳에서 상담관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새로 한국에 온 미군 가족들에게 적응 방법을 알려주고 한국 가족들에게는 미군 가족과의 교류 방법을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은퇴식 날이 되었습니다. 오산기지에서 열린 은퇴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부대원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알게 된 분들, 마이클이 다녔던 태권도장 관장님, 수잔이 치료받았던 병원 의료진까지 와주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평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감사패였어요. 딜런 준장님께서 지금까지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감사패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평택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딜런 준장님은 단순히 주한미군이 아니라 평택 시민이셨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에서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식 연설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30년 전, 저는 여기 한국을 지키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이 저를 지켜줬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이 여기서 새 사람이 되었고, 제 아내가 여기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 딸이 여기서 사랑을 찾았고, 손자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진짜 고향이 되었습니다. 청중들 중에 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이제 군복을 벗지만 한미 우정을 위한 제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곳 평택에서 한국에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은퇴식이 끝난 후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준장님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입니다. 아니, 이제는 제1의 고향이라고 해야겠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평택에서 한미 가족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반향이 있었어요. 특히 연세 드신 한국 분들이 많이 감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0년간 우리나라를 지켜준 미군이 은퇴 후에도 한국에 남겠다고 하니 정말 고맙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바로 다음 주 한미문화교류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평택 외곽에 마련된 작은 건물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어요. 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양했습니다. 새로 한국에 온 미군 가족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 방법을 알려주고 한국어 기초 수업도 진행했어요. 또 한국 가족들에게는 미국 문화를 소개하고 영어 회화 수업도 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미군 부부였어요. 남편은 텍사스 출신이고 아내는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가족이었어요. 준장님, 아이가 한국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한국 아이들과 함께 놀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끼리는 금방 친해지거든요. 그런 조언들이 하나씩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센터를 찾는 미군 가족들이 점점 늘어났고 한국 가족들의 참여도 활발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 데이비드가 센터에 놀러 왔어요. 이제 7살이 된 데이비드는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데이비드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미국 아줌마들한테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려주는 일을 해.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한국어도 영어도 잘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손자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하다니요. 센터 개소 한 달 만에 벌써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미군 가족들의 한국 적응 속도가 빨라졌고 한국 주민들과의 교류도 늘어났습니다. 한 한국 아주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준장님 덕분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분들인 줄 알게 됐어요. 전에는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는데 이제는 인사도 나누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한미 우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내가 지켰던 그 땅이 나를 지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제게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군복을 벗었지만 이제는 민간인으로서 한미 우정을 지키는 전쟁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미군 가족들의 적응을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한미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마이클이 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꿈꿔왔던 한미 관계 전문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닦아놓으신 길을 이어가고 싶어요. 마이클이 말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어요. 손자 데이비드가 한글로 편지를 써서 가져온 거예요. 편지를 받아보니 아직 서툰 한글이지만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부러워해요. 할아버지는 한국과 미국을 지키는 슈퍼히어로 같아요. 군인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나라가 계속 친구로 지내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사랑하는 데이비드가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7살 손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해. 저는 데이비드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데이비드 편지를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에요. 수잔이 말했어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생각이 깊을 줄 몰랐어요. 에밀리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데이비드가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매일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말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정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세요.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한국 아이들도 딜런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저의 행동이 단순히 제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미 어린이 우정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한국 아이들과 미군 가족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였어요. 데이비드도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발표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뭘 발표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돼.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점이나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생각 같은 거 말이야. 데이비드는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발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발표회 당일 많은 가족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가족들과 미군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아이들의 발표를 듣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데이비드의 차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곧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Hello, I'm David. 아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발표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왔지만 한국을 정말 사랑해요. My grandfather came from America, but he really loves Korea.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이 아플 때 도와주고 힘들 때 함께 해줘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 둘 다 제 나라라고 생각해요. I think both Korea and America are my countries. 그래서 저는 커서 두 나라가 계속 친구로 지내도록 돕고 싶어요. So when I grow up, I want to help these two countries stay friends forever.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지금은 모두 가족이에요. We came from different countries, but now we are all family.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한국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어른들이 보여주는 대로 배우는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데이비드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데이비드야,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과 미국이 계속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 할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제가 커서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잘하고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이해하니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제 가족을 통해 그리고 센터를 통해 그 경험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마이클이 외교부 첫 근무지 발표를 받았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워싱턴에서 일하게 됐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에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려고 해요. 정말 뿌듯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미국을 생각하고 아들은 미국에서 한국을 생각하는 거죠. 수잔이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한미 관계의 산증인이 됐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해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5년만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완전히 제 고향이 되었어요. 아들은 ADHD를 극복하고 외교관이 되었고 아내는 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딸은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가 두 나라를 잇는 꿈을 꾸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전쟁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전쟁,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전쟁,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전쟁 말입니다. 센터에서 바라본 평택의 저녁 노을이 유독 아름다웠어요. 한국 가족들과 미군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기는 거라고. 30년 전 젊은 장교였던 저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순수한 꿈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지금까지 로버트 딜런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에서 포기했던 암 환자를 살려낸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의료진, ADHD 아이를 새 사람으로 만든 따뜻한 교육 환경, 그리고 외국인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만의 정문화까지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하는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말이죠. 전쟁은 무기로 이기지 않는다. 함께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긴 것이다 라는 그의 깨달음처럼 진정한 강국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한 외국인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